자, 우리 2학년 친구들, 오늘은요, 교과서 36페이지에서 7페이지에 있는 인도와 중국 문명, 두 개 문명과 플러스 또 다른 몇 개의 문명이 더 있거든요. 그 문명까지 모조리 다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도 문명으로 가볼게요. 인도. 역시나 문명은 강유역이었기 때문에 인도 문명도 강이 있겠죠? 그 강은 뭐였다? 인더스 강이었다. 자, 인더스 강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는데 모이다 보니까 여기에도 뭐가 발생했나? 도시가 만들어져요. 그 대표적인 도시가 모헨조다로라는 도시와 하나가 더 있네요. 그 앞에 하라파, 하라파. 라파라파, 하라파. 저 이렇게 하라파라는 도시가 있는데, 근데 이 모헨조다로와 하라파라는 이 도시는 자연적으로 생겼다기보다는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세운 계획 도시다. 라는 점을 좀 우리가 높이 평가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겼다면 막 어떤 체계가 없이 너무 이렇게 사람이 사는데 편리한 것들이 좀 우후죽순으로 생길 수 있는데 얘네들은 미리 딱 세팅을 한 거예요. 여기는 목욕탕, 여기는 집회장, 여기는 집, 여기는 공공기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딱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이와 관련된 자료를 교과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과서 36페이지 보시면 일단 인도의 그 인더스 강부터 찾아야겠죠. 인더스 강이 어디 있니? 여기 있네요. 여기 인더스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요 강 주변에 어떤 계획도시? 그렇죠. 하라파, 모헨조다로 두 개의 계획도시가 있는데 이 계획도시가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 자료가 또 그 밑에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하수도까지, 이거 하수도까지 만들기 쉽지 않은데 얘네들은 하수도까지 갖춘 계획 도시라는 점이 특이한 거죠. 하수도, 배수구, 집회소, 창고, 목욕탕까지 아주 반듯하게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하라파 모헨조다로라는 인더스 문명의 도시예요. 관련된 자료를 한번 영상으로 보고 가실게요. 이 지역은 인더스강 덕분에 아주 비옥하군. 여기에 도시를 만들자. 난 벽돌을 만들어서 여러 건물을 짓도록 하겠어. 나는 계획대로 도로와 하수시설을 짓겠어. 목욕탕을 짓는 것도 잊지 말라고. 목욕탕을 짓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죠. 자, 갑자기. 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계획 도시를 만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기 전에 계획 도시 청동기와 그림 문자, 또 문자는 이제 인도는 그림 문자를 썼네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도 많은 교류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갑자기 난데없이 어떤 민족이 여기를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 민족이 뭐냐면 아리아라는 이러한 인간들이 왔는데 얘네들은 이 인도 애들보다 먼저 뭘 들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뭘 들었을까요? 철을 들었어요. 철 들어야 돼. 근데 인도 애들은 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철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리아인들이 철기를 들고 와가지고 인더스 강으로 와가지고 이 지역에 아까 하라파 모헨조다라와 같은 계획도시, 야 이거 도시 계획적으로 잘 만들었네? 야 이제 이거 우리 거야. 철없는 너희들은 우리의 지배를 받아! 라고 이 아리아인들이 여기를 지배하고 여기를 갖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너무 또 특이한 일이 벌어지네? 여기서 이 계획도시 얘네들이 잘 지내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갱지스 강으로 진출하네? 그러니까
인더스강에서 겐지스강으로 얘네들이 이동을 한 거예요. 자, 위치 한번 또 교과서에서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봐봐. 겐지스강이 오른쪽에 있죠? 인도의 동쪽으로 흐르는 강. 자, 요게 이제 겐지스강이에요. 여기 겐지스강. 여기 요렇게 겐지스강이 이렇게 흘러가요. 인더스강이 있고 겐지스강이 있는데 아리아인들 봐봐 빨간색 표시로 된 게 아리아인이죠? 빨간색으로 바꾸자 선생님도. 자, 이 아리아인들이 인더스강 주변에 하라파 모헨조다로를 철기를 갖고 지배했는데 갑자기 겐지스강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 온 거예요. 근데 이주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여기 위에 뭐가 있었냐면 큰 산이 있어요. 자, 큰 산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산맥을 넘어야 돼요. 요 산이 어떤 산일까요? 요게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들이 있는 이 산봉우리를 넘어서 옮긴 거예요. 개고생하면 옮겼느냐?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대요. 아마도 뭐 화산이 폭발했다든지 전염병이 돌았다든지 대홍수나 뭐 대가뭄이 들어서 쫄딱 망했는지는 어쨌는지 몰라. 어쨌거나 이동한 건 맞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 얘네들이 이제 이동을 했는데 원래 이 겐지스강 주변에는 사람들이 안 살았을까요? 살았겠죠. 근데 얘네들도 뭐가 없어? 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아인들이 이놈들도 철이 없네. 야, 그 우리의 강력한 철기로 이 자식들을 다 쓸어버려야겠다 해가지고 이 겐지스강 주변도 아리아인들이 접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은 이제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돼. 우리는 지배 계급이야. 라는 그러한 신분제 같은 것이 이제 만들어져요. 자, 우리 교재 다시 넘어오면요. 자, 그래서 그 2번. 자, 여기에다가 뭘 적으면 되냐면 카스트라는 인도의 신분제가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카스트. 자,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2번에 카스트 제도. 카스테라 아니고요. 카스트예요. 카스트. 그래서 이 원주민을 정복 지배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이제 제사장과 무사의 지위가 상승해 갔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신분, 그러니까 지배하는 신분이 되고 나머지는 지배를 받는 이러한 엄격한 신분 제도가 성립됐는데 이걸 뭐라 한다? 카스트라고 한다. 자, 카스트는 그러면 어떤 신분이 있는지 교과서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교과서 보시면 여기 일단 카스트 있네요. 제일 위에 있는 신분이 브라만이에요. 브라만, 브라보. 애들은 브라보 했겠죠. 브라만. 뭐 하는 애들이에요? 사제들,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당시는 아무래도 과학이 발전하지 않다 보니까 좀 미신 같은 거, 인간 신앙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담당하는 브라만들이 제일 높은 지배 계급이고요. 그 밑에 왕족들, 전사들, 싸우는 애들, 얘네들이 브라만 바로 밑에 크샤트리아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일하는 평민들을 뭐라 하냐면 바이샤, 야이샤, 빠샤, 빠샤, 열심히 일해,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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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수드라, 왜 이렇게 더러워 얘네들은? 수드라, 하층민들, 노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브라만과 크샤트리아까지가 지배층, 그 다음 바이샤 수드라가 피지배층.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아주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의 인도에도 어느 정도는 그 잔재가 남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도의 아주 대표적인 신분제 이게 뭐라고요? 카스트인데 요거 신분을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이 있긴 해요. 꼭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외우면 돼요. 브레이크, 우리 오토바이 탈 때 브레이크, 브라만 크샤트리아, 브레이크 밟으면, 바이샤는 밟으면. 그러면 서요, 가요. 쓰죠? 수드라. 쓰더라. 브레이크 밟으면 쓰더라. 뭐 이런 식으로. 외우든지 말든지 꼭 외우진 않아도 되고요. 그냥 요게 인더스 문명, 인도 문명의 신분제라는 정도만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이 신문제의 가장 높은 계층이었던 이 브라만 계급의 종교가 이제 브라만교죠. 브라만교. 자, 자연을 숭배하는 거예요. 뭐 자연. 농업이 중시됐기 때문에 태양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불 등 자연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 아리아인들이 인더스에서 겐지스로 넘어올 때 아까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온다 했잖아. 산맥을 넘어오다 보니까 이 자연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인간은 너무 천한 존재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위대한 자연은 인간을 잘 보여야만 돼요. 또 자연을 위해서 자연을 숭배하고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브라만교의 이때 당시 그 경전이 베다라는 건데 이 베다라는 것이 바로 자연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가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브라만교의 경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 제사를 드릴 때 대단히 의식이 엄격하대요. 엄격하고 대단히 복잡해요. 복잡해. 제사 의식이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따라할 수 없게끔 계속 막 희한한 동작을 하면서 이상한 주문을 외우면서 이상한 댄스를 하면서 막 수많은 절차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야 이거는 우리밖에 못하는 거야. 우리는 신성한 인간이야. 너희들과 달라. 그래서 이 브라만 계급이 이러한 브라만교를 통해서 가장 높은 지배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인도는 여기까지 했고요. 이어서 중국으로 가자. 자, 중국. 자, 중국도 처음에 이제 여러 지역에서 2500년 경에 문명이 발생하는데 최초의 중국의 문명 국가가 바로 상나라예요. 상을 줘야 돼요. 가장 높이 있는 나라 상나라. 자, 이 상나라는 어떤 나라냐? 황하강 중하류해를 중심으로 생겨난 국가가 상나라예요. 청동기 문명을 바탕으로 이 나라가 성립이 됐고요. 여기는 아까 인도와 달리 왕이 정치와 제사를 모두 다 담당해. 아까 카스트는 브라만교만 제사 드리고 왕족들은 그 밑에 크샤트리아였는데 중국과 대부분의 다른 지역들은 정치를 하는 왕이 제사까지 담당해요. 그러면 이 왕권은 훨씬 더 강력해지겠죠. 그래서 이 왕이 직접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중요한 일은 점을 친대, 점. 점을 쳐가지고 중요한 일을 결정한대요. 지금 같아서는 야, 이런 거 너무 장난 아니야? 미신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런 거밖에 의지할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때 점을 쳐가지고 그 결과를 거북이의 배딱지나 동물의 뼈, 특히 큰 소의 어깨뼈 같은 이런 데다가 글자로 기록을 한 것이 그게 이름하여 갑골문이다. 갑골. 왜 갑골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갑이 이제 거북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북이 등껍질, 배딱지. 그다음에 골은 동물의 뼈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북이를 그 껍데기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불로 지져요. 그 지지다 보면은 갈라지겠죠. 갈라지는 금을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해도 될지, 하면 이길지, 질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의 점을 쳐서 결정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도 우리 점 볼 때 손금 같은 거 보잖아요. 손금이 생명선이 되게 기네? 야, 얘는 생명선이 이렇게 짧아. 기분 나쁘잖아. 내 배우자는 손금의 간격이 넓은 거 봤을 때 되게 예쁘고 멋있는 배우자를 얻겠네? 근데 좀 좁아? 기분 나쁘죠. 지금도 별거 아니지만 약간 좀 의식하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럼 갑골문을 교과서에서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자, 우리 거북이 등딱지에 있는 갑골문은 우리 교과서 33페이지에 있었네요. 우리 예전에 배웠던 문명 배울 쪽에. 자, 여기 있네, 여기. 갑골문이 보이죠? 여기 갑골문. 이게 거북이
딱지 같죠? 요게 이제 각골문이고요. 자, 그러면 다시 각골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37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각골문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나머지 좀 지우고. 자, 이게 각골문이에요. 보니까 이때의 각골문이 지금의 물고기 한자랑 거의 같죠. 다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한자의 시발 문자가 바로 각골 문자구나. 아, 한자가 바로 각골문에서 시발이 되었구나. 시발. 기원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그래서 이제 각골문. 요거 그냥,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거 적어 놓을까요? 각골문은 한자의 시발이다. 시발 문자다. 이런 거. 요거. 역사에 있어서 시발이라는 뜻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자, 그렇게 잘 나갔던 이 시발 문자, 한자의 시발, 글자를 갖고 있었던 이 중국의 상나라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왕이 좀 타락을 해요. 막 활락과 뭐 흥청망청 노는 데 빠져요. 특히 이제 어떤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이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 이제 정신 못 차리고 나라가 망하는데, 자, 우리 상나라 여기 다시 한번 이 영토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상나라의 세력 보면 요 빨간색 라인이지. 여기까지가 상나라의 땅인데 중간에 은이라는 도시가 상나라의 수도예요. 근데 이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 나라가 망하는 데 있어서 같이 왕이랑 놀아놨던 그 왕의 애첩이 있어, 애첩. 그때 상나라의 왕이 이름이 뭐였냐면 주왕이에요. 주왕이 있고 달기라는 애첩이 있어요. 이건 몰라도 되는데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이 달기가 딸기같이 아주 예쁘고 좋았나 봐요. 근데 이제 이 달기하고 맨날 술을 먹는데 이 달기가 저 연못을 술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고기 안주는 저 나무에다가 좀 달아주면 안 될까요? 라고 해서 진짜 연못을 술로 채우고 나무에 고기를 매달았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지 육림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 그랬지는 않았겠지만 뭐 그만큼 이 상나라의 마지막 왕, 이 주왕이 이런 식으로 달기에 빠져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이 상나라가 폭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나라가 망하고 나서 세워진 그 다음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주나라예요. 주나라. 근데 주나라는 초기 수도가 호경이고 후기 수도가 나급이네. 수도가 좀 바뀌는데 이것도 바뀌게 되는 과정을 쌤이 다시 한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상나라 다음에 무슨 나라? 주나라. 이 주왕조. 이 주왕조가 상을 무너뜨리고 아까 상나라의 주왕이 달기에 빠져가지고 맨날 술만 퍼먹고 놀아나니 이 상나라를 이 주나라가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상나라는 황하강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창장강까지 강 두 개, 1+1을 모조리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엄청나게 커지죠. 땅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얘기야. 자, 그럼 땅 다시 한번 또 교과서 볼게요. 땅이 아까 상나라에 비해서 노란 색깔로 표시되는데 여기 노란 색깔 다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여기가 다 자 어디야? 주나라예요. 주나라. 특히 그 아래쪽에 어디까지? 여기 창장강까지 다 이 주나라가 먹다 보니까 너무 땅덩어리가 넓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 통치를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야, 나는 이 수도인 호경 주변까지만 통치할게. 한 요 정도까지만 통치할게. 그러면 나머지는 야, 내 큰아들 너는 여기 통치해. 작은 아들 여기, 셋째 아들 여기, 손주 여기. 뭐 이렇게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왕의 자식들, 친척들이에요. 그래서 수도와
수도 주변은 왕이 직접 통치하지만 지방은 제후를 봉해서 땅을 줘가지고 야 네가 통치해라는 요딴 식의 제도로 나라를 통치하게 돼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까요? 봉건제라고 하는 거예요. 봉건제. 자, 봉건제 4번에다가 봉건제. 자, 봉건제는 뭐다? 왕은 수도와 주변을 직접 통치하지만 지방은 제후가 통치한다. 제후는 왕의 친척, 특히 친척, 혈연관계, 공신이지만 주로 친척이 많고요. 그 제후는 땅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주관하는 제사에 참여해서 공물을 바치거나 군사를 제공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봉건제에 대한 내용을 또 교과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그 밑에 우리 봉건제가 이렇게 있네요. 봉건제. 자, 여기 이제 왕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제후가 있는 거예요. 제후한테 토지, 봉토라는 거를 하사하는 거예요. 봉토. 토지를 준다. 그러면 제후는 토지를 받고 토지를 받은 신하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또 뭐라고 하냐면 토지를 봉토를 받은 신하. 봉신이라고 하는 거죠. 봉신. 봉신. 그래서 왕 주변에 토지를 받은 봉신들이 무지하게 많겠죠. 너도 봉신, 너도 봉신. 다 봉신들이에요. 그 봉신들은 또 자기가 받은 땅 일부를 그 밑에 애들한테 또 봉토를 줘요. 봉신의 봉신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지방을 자기 혈연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피를 나는 친족들한테 땅을 분배해서 통치하는 제도. 이걸 뭐라고 한다? 봉건제라고 하는 거예요. 봉건제. 자, 그래서 봉건제를 통치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봉건제, 자,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시간이 점점점 이렇게 지나다 보면요. 너무 이제 혈연 관계가 희미해지죠. 아들일 때는 괜찮은데 아들의 사촌에 8촌에 16촌에 가면은 조금 이제 남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이 주나라가 결국 마지막 왕이 또 여자한테 빠져가지고요. 결국 이민족의 침략을 막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 자, 우리 주나라 초기 수도가 아까 호경이라고 했잖아. 호경. 자, 호경. 여기 이제 주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유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유왕. 근데 유왕도 또 이번에도 어떤 여자한테 빠지네? 자, 초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초이가 아니라 이름을 잘못 얘기했네요. 어, 포사. 뭐 중요하지 않은데 다시 한번 선생님이 자, 다시 포사. 유왕과 포사라는 여인이 있어요. 포사. 근데 문제는 이 포사라는 여인이 좀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좀 웃지를 않는데요. 잘 안 웃으니까 유황이 좀 웃겨주고 싶겠죠. 근데 어떻게 웃겼냐면 특히 포사가 어떤 포인트에서 웃음을 보였냐면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민족이 수도에 침입을 하면요. 그때 당시 지방의 제후들이 군대를 보내야 돼요. 각 지방에 자식들, 제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제후들이 어디로 와야 돼? 일로 와야 돼. 호경에 와서 지켜야 돼. 근데 이 유왕이 장난으로 봉화대에 불을 핀 거예요. 봉화대에 불을 피며 수도가 공격을 받았다는 신호였거든. 그래서 지방의 모든 제후들이 군대를 끌고 온 거야. 근데 왔더니만 이민족이 없네? 그래서 왕한테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했더니 야, 그냥 장난이었어 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포사가 그때 한박 웃음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왕이 자기 여인이었던 포사를 웃겨주기 위해서 또 봉화에 불을 켜고
지방 제후들이 막 정신없이 달려오면 야 뻥이야 꺼져라고 장난을 쳤던 거죠. 마치 그 양치기 소년처럼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양치기가 장난했던 것처럼 유황이 계속 장난질을 하니까 나중에 진짜로 이민족이 침략했을 때 제후들이 군대를 끌고 도와주러 오겠니? 안 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견융이라는 몰라도 돼요 여기까지는 견융족이 이 호경을 쳐들어왔는데 아무도 도움을 주러 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도 호경을 견융족한테 빼앗겨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 나급으로 간 거예요. 나급으로. 그래서 주나라의 초기에는 호경이 수도였지만 후기로 가면은 나급으로 수도가 바뀌어져요. 그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왕이 장난쳤기 때문에 제후들로부터 신임을 잃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후들이 왕을 왕으로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야 이제 우리 지역은 내가 통치하는 이 지역은 내가 왕이야. 이제 나 제후 아니야. 나 왕할래. 저런 거지 같은 장난만 하는 양치기 왕은 이제 왕이 아니야. 내가 왕할래. 그래서 각 지역의 제후 국가들의 제후가 독립을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독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얘네들이 자 보자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제후 왕 제후가 독립을 하고 대립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네들끼리 싸워.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주나라도 봉건제 할 때는 왕이 그래도 잘 통치했는데 왕이 또 여자에 빠져가지고 뭐 향락에만 빠지다 보니까 결국 나라가 이렇게 망해 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나라까지 중국까지 배웠는데 몇 개 추가해서 또 배울 문명이 있어요. 우리 교과서 38페이지 볼까요? 자, 우리 지중해 지역에 또 다른 문명이 있는데 일단 여기 이제 그리스 지역이죠. 여기가 이제 그리스예요. 자, 그리스의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하는 문명과 또 그리스 본토의 미케네를 중심으로 하는 이 두 개의 문명을 합쳐서 에게해라는 바다 주변이라서 에게 문명이라고 또 해요. 에게 문명. 아, 에게 문명 하면 그냥 그리스 문명이 있었구나. 이집트 문명도 있고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있었지만 그리스 지역에는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하는 크레타와 미케네와 함께 이 에게 문명이 존재했구나라는 정도 그 정도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히타이트라는 자 히타이트 여기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죠. 여기 이제 지도 한번 볼게요. 지도에 초록 색깔로 된 나라가 여기가 이제 히타이트예요. 히타이트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한 왕국인데 얘네들은 특징이 있어요. 철을 먼저 든 거예요. 철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철기 문명 자 히타이트는 유럽에 뭘 전파했다? 철기를 전파했다. 자, 그 정도.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합한 그러한 국가였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다음 자, 헤브라이와 페니키아 문명이 있는데 자, 먼저 헤브라이 문명. 자, 헤브라이 문명은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이스라엘 지금 전쟁하잖아요. 바로 거기에 헤브라이족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자, 우리 그 위치 한번 더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보라색으로 된 데 있죠? 근데 이 헤브라이 민족이 원래는 이집트의 노예로 막 힘들게 살다가 헤브라이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우리 헤브라이족을 해방시켜야겠다 해가지고 탈출을 시키잖아요, 이집트에서. 요게 이제 강이에요. 여기 홍해야, 홍해. 홍해를 지팡이 찍어서 가르죠. 그래서 헤브라이족들을 딱 이렇게 피신을 시켜요.
막 이렇게 광야에서 막 이렇게 헤매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거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구약 성서에서 좀 들어봤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브라이족이 이스라엘 왕국을 여기다가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 색깔을 한번 보라색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 왕국.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에 유명한 왕들이 있죠.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 두 왕 때 전성기를 누리는데, 그러면 이 헤브라이 왕국은 우리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헤브라이 왕국은, 자, 우리 요거는 여기다가 좀 추가로 선생님이 필기를 좀 해볼게요.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헤브라이 왕국이 중요하거든요. 헤브라이 왕국. 헤브라이. 여기는 이제 유일신 신앙. 유일신 신앙이 다른 문명이나 다른 지역과 달리 하나님 한 명만 믿는, 신을 하나만 믿는 유일신 신앙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유일신 신앙, 이것이 나중에 지금의 뭐 크리스트교라든지 이슬람교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아, 근데 이제 헤브라이 왕국, 헤브라이 요게 이제 문명이야. 문명. 헤브라이 문명. 미안해요. 문명까지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네. 하나 빠진 게 있죠. 다시 교과서 보면 페니키아라고 있어요. 페니키아. 우리 페리카나 치킨 아니고요. 페리카나 치킨 모르나? 자, 페니키아. 자, 얘네들은 자, 여기 바닷가 있죠. 바닷가가 어떤 바다예요? 지중해죠? 지중해 연안에 쫙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 이 문명이 페니키아인데, 얘네들은 지중해로 바다를 통해서 그리스로, 로마로 진출했던, 즉 해상무역을 열심히 하면서 발전시킨 문명이 바로 페니키아 문명이에요. 자, 여기서 그 밑에 페니키아 이게 보면, 자, 페니키아 얘네들은 바다에서 해상무역을 주로 하다 보니까 교역을 많이 하게 되고,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자가 더 필요했던 거예요. 문자. 상업에 이용한 문자. 근데 요 문자는 상형 문자나 슬기 문자와 같은 다른 문명과 달리 표음 문자예요. 표음 문자. 우리 한글처럼 발음하는 걸 그대로 표기했던 걸 표음 문자라고 하는데, 그거를 페니키아 문자가 표음 문자에 썼다는 얘기예요. 그 페니키아 문자가 그리스로 전해지고 이게 로마로 전해져서 로마가 유럽 전체를 다 통일해버리는 일이 벌어지니까 페니키아 문자가 로마 문자로 유럽 전역에 퍼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인들도 뭘 쓰니? 알파벳을 쓰게 되는 거죠. 지금의 알파벳의 시발 문자가 뭐라고? 페니키아 문자예요. 그래서 그럼 페니키아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자. 페니키아 문명 하나만 기억하여 뭘? 표음 문자. 이들이 썼던 표음 문자. 자, 이 표음 문자는 지금 알파벳의 시발 문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영어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영국만 영어 쓰는 게 아니야. 알파벳 쓰는 게 아니라 독일,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 유럽 전체는 전부 다 알파벳을 쓰는 거예요. 응? 영어도 알파벳, 독일어도 다 알파벳이에요. ABCD 뭐 이런 거. 그 알파벳의 시발 문자가 뭐다? 페니키아 문자, 페니키아 표음 문자였다라는 것까지 하고, 자, 문명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오케이, 안녕.